이제는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익어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1. 황혼의 문턱에서 마주한 진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요? 지금껏 참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요. 이제야 자유로워질 때가 된 거죠.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63세의 유정 씨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3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오간 가장 차가운 말이었다. 새 아이를 다 키워 출가시켰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다. 처음엔 이제야 여유롭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구나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말하면 더 상처가 되는. 그 말은 그저 푸념이 아니었다. 긴 세월 누적된 감정이 한순간 터져나온 선언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하루는 이랬다. 아침 7시 남편이 먼저 일어나 신문을 본다. 아내는 8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린다. 식사 중에는 말이 없다. 남편은 TV를 켜고 아내는 설거지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산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소파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의미 있는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부부의 삶인가요? 유정 씨의 질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사실 그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8.9%에서 2023년 12.7%로 급증했다. 황혼이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며 노년기 부부의 삶을 다시 묻게 만드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 대부분이 사실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증오나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함께 있을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공허함 때문이다. 부부는 진정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까? 2. 퇴직과 독립. 낯설게 마주한 관계. 66세의 박영철 씨는 퇴직 후 적지 않은 허탈감을 느꼈다. 3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고했어라는 말도, 이제 뭐 할 거야? 라는 질문도 없었다. 그저 밥 먹어였다. 정년퇴직과 함께 사회적인 역할이 끝났다는 공허함, 그리고 이제는 집이 주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동안 못했던 독서도 하고 TV도 보고 산책도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권태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일상에 하나하나 개입하게 됐다.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 옷은 너무 자주 사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관심이었다. 하지만 아내 김순희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38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이제는 정말 숨이 막혀요. 김순희 씨의 고백이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 불안감이었다. 퇴직금은 있지만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박영철 씨는 아내의 모든 지출을 세세히 체크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식사한 금액까지 묻는다. 결국 김순희 씨는 숨 막힌다며 따로 지내자고 했다. 당신은 회사에서 퇴직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내 인생에서 퇴직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퇴직과 자녀 독립 이후에는 부부가 각자의 역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오롯이 한 인간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개인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던 관계도 속을 들춰보면 오래전부터 눌려왔던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빈둥지 증후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한다. 자녀가 독립한 후 부부가 느끼는 공허감이 한쪽의 퇴직과 맞물리면서 관계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 거리의 미학. 가까움이 때로는 상처를 부른다. 74세의 이윤석 씨는 아내의 수첩을 우연히 보다가 그 사람이 냄새나는 것 같아 슬프다는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내가 남편과의 일상에 얼마나 숨막힘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내에게 냄새나는 존재였다니. 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도 아내의 어떤 모습들이 거슬렸다는 사실이었다. 밥 먹을 때 내는 소리, TV 볼 때의 혼잣말,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들, 서로에 대한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상담사와 만난 후 그들은 실험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다. 각자의 방에서 지내고 하루 2번만 얼굴을 보기로 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뿐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50년 동안 함께 붙어 살던 부부가 갑자기 거리를 두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 주가 지났다. 이상하게도 아내에 대한 자잘한 불편함들이 줄어들었다. 2주가 지나자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3주째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뒤 아내 최영자 씨는 먼저 식탁에서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요즘 다시 그리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이윤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리감은 오히려 애틋함을 되살렸다. 함께 붙어있는 것만이 친밀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감이 심리적 안정거리를 제공하며 감정을 가다듬을 여백이 되어준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근접성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만 보이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산 부부일수록 이 거리감이 중요하다. 4. 간섭과 신뢰, 놓아주는 법을 배우다. 68세의 정경자 씨는 늘 남편의 그거 어디 가서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랑 만났어? 하는 말투에 지쳐 있었다. 70세의 남편 이상철 씨는 퇴직 후 아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느낌이 싫었다. 그래서 더 물었고 더 간섭했다. 특히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러 간다고 하면 뭐하러 가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라며 은근히 제지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뭐하러 돌아다녀? 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경자 씨는 점점 위축되었다. 외출할 때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매번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고요. 7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그 순간 이상철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보인 관심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웠음을. 퇴직 후 생긴 공허감과 불안감을 아내를 통제함으로써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느낀 불안감과 상실감을 토로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아내라도 제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아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 노력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하되 어디 가는지는 묻지 않았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즐겁게 다녀와라고 말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40여 년간 아내의 모든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고 지내니 불안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내가 먼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요가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들려주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소통이 늘어난 것이다. 그들은 적절한 놓아줌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신뢰는 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5. 돈보다 중요한 것. 존재를 존중하는 소비. 64세의 최영란 씨는 문화센터에서 공예를 배우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30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뭔가를 배우고 창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수업 후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작은 소품을 살 때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남편 김철수 씨는 그녀의 영수증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공예 수업비 월 5만원, 재료비 2만원, 커피값 1만원. 한 달에 8만원씩이나 써.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내의 모든 지출이 부담스러웠다. 쓸데없이 돈 쓰지 마. 그걸 왜 사? 또 집에서 뭔가 만들면 되지. 왜 배우러 가냐?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결국 둘은 거센 말다툼을 벌였다. 당신은 퇴직하기 전까지 회식비, 골프비, 담배값으로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저는 30년간 용돈이라는 것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나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최영란 씨의 반박에 김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관대했으면서 아내의 작은 지출에는 엄격했던 것이다. 나중에 영란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았다는 증거였어요. 30년간 엄마, 아내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최영란이라는 개인으로 살아보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김철수 씨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퇴직 후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가계 지출을 통제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김철수 씨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진짜 절약할 부분을 찾았다. 불필요한 보험료,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과도한 통신비 등을 줄여서 월 10만 원을 절약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신 작품 보니까 정말 솜씨가 좋은데 계속 배워야겠다. 남편의 이 한마디에 최영란 씨는 눈물을 흘렸다. 퇴직 후 가계의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소비를 통제하려는 태도는 상대의 자율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소비는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감정적 선언이기도 하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기 존중의 표현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6. 감정노동은 노동이다. 70세의 윤희정 씨는 이혼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30년 넘게 밥 차리고 청소하고 대화 시도하고 무시당하고 또 참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겐 너무 무거웠어요. 그녀가 떠난 집에는 72세의 남편 박만수 씨 혼자 남았다. 그는 처음엔 억울하다고 느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받으며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게 됐다. 상담사가 물었다. 부인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깊은 대화요. 뭔 대화를 그렇게 깊게 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들은 다 했는데. 그럼 부인의 요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관심사요. 드라마 보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부인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아세요? 박만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상담사는 계속 물었다. 명절이나 기념일 준비는 누가 했나요? 그가 돌아본 과거에는 아내의 노력이 늘 배경음악처럼 당연하게 존재했다. 말 걸고 침묵을 깨고 온기를 유지하려 했던 그 무수한 수고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먼저 웃어 보이고 부부싸움 후에 먼저 말을 걸고 명절 준비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몫이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박만수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다. 그런 질문들을 아내가 매일같이 던졌다. 하지만 자신은 별거 없어. 괜찮아. 모르겠어. 같은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아내가 그런 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귀찮게 하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감정노동은 무형이지만 확실한 노동이며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관계가 녹슬어간다는 사실을. 아내는 30년간 관계의 온도를 체크하고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분위기를 관리하는 일을 혼자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아내는 이미 지쳐서 떠났고 혼자 남은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감정노동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었다. 7. 건강이 묻는 질문들. 올해 75세인 한명숙 씨는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치며 생사의 경계를 오갔다. 그 과정에서 77세인 남편 김대수 씨의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병원비 걱정, 간병 걱정. 그런 현실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아픔을 견뎌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위로였어요. 한명숙 씨의 남편은 3개월간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다. 평생 부엌 일 한 번 안 해본 남자가 죽 끓이는 법을 배웠고 아내가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었다. 말수가 적던 남편이 매일 괜찮다.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뭔지를. 건강할 때 함께 즐기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플 때 서로 의지하려고 결혼한 거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런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쪽의 병환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69세의 정철호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남편을 66세의 아내 송미영 씨가 돌봐야 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24시간 간병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송미영 씨의 고백이다. 남편은 점점 의존적이 되었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옷 입는 것부터 식사, 화장실까지. 심지어 아내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면 불안해했다. 아내는 점점 자신의 삶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의 삶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체계적인 간병 계획을 세웠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주위에는 전문 간병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무엇보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독립성을 키워나갔다. 노년기 부부에게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느냐는 것이다. 8. 말의 기술, 표현의 태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이 단순한 질문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65세의 김성미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길 연습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좀 힘들어요.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였다. 부부는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며 변화했다. 말투 하나가
눈빛 하나가, 그리고 표현 방식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무례하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예의를 잊고,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놓친다. 그러나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세심함이 필요하다. 상처받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디 아물고 한번 깨진 신뢰는 복구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쌓인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착각이 부부를 서서히 남남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말이 상대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함께하지 않음의 미덕. 68세의 최인호 씨는 낚시를 좋아했고 아내는 퀼트를 즐겼다. 처음엔 아내는 함께 취미를 공유하길 원했지만 억지로 맞춰가다 오히려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퀼트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아내도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물고기 잡았다고 신나하는 게 예뻐요.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았고 공통분모를 만들려 애쓰기보다는 차이를 존중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하지 않으므로 더욱 가까워졌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다.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는다.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걸 공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생긴다는 것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기쁨을 찾는 부부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그 여유로움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증거다. 10번째, 사랑보다 동맹. 70세의 이순자 씨는 무릎 수술 후 남편의 간병을 받으며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말은 많지 않아도 제가 아프니까 밥 차리고 병원 데려다주고 약 챙겨주고 그 모든 게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같이 살아놓고 이렇게 느낀 게 처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전엔 무뚝뚝하고 무신경하게 느껴졌던 그가 사실은 묵묵히 곁을 지키는 동맹자였다는 사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감싸는 조율과 신뢰였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격정적이었다. 가슴이 뛰고 질투하고 소유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모습은 달라진다. 덜 화려하지만 더 깊어지고 덜 뜨겁지만 더 든든해진다. 아픈 날 약을 챙겨주고 건망증이 심해진 상대방을 위해 메모를 붙여주고 잠들기 전 등을 꺼주는 작은 배려들. 이런 일상의 돌봄이야말로 노년기 사랑의 진짜 모습이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맹에 가깝다.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등을 맡기고 함께 늙어가는 두려움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 함께 살아남기 위한 지혜는 이제 상대를 소유하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시간의 동행이 된다. 신뢰는 열정보다 오래가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때 관계는 비로소 인생의 버팀목이 된다. 11번째, 관계의 기술. 다시 배우기. 69세의 박재홍, 68세의 신영희 부부는 상담사의 권유로 매일 저녁 30분씩 감정 나누기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처음엔 서먹했고 어색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오늘 밥 먹고 웃는 거 보고 참 좋았어.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감정을 얘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때로는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짧은 말도 그들에게는 오랜 침묵을 뚫는 힘이 되었다.
사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다. 특히 한국의 기성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투르다. 남자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여자는 눈치껏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색해도 쑥스러워도 그 말들이 관계를 살린다.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관계는 시간이 쌓인다고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돌봐야 하는 것이 부부의 사이였다. 익숙함 속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배우고, 오해 위에 쌓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70세에 새로운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부끄럽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동안 쌓인 침묵의 벽을 허무는 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함께 익어가는 삶의 기술을 알아보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 진짜 필요한 건 열정이 식어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부는 평생을 붙어 살아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한다. 사람은 변한다. 20대의 나와 60대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배우자만큼은 예전 그대로이길 바라는가? 함께 읽는다는 건 상대방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며 놀라워하고, 나도 이런 변화가 있네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함께 읽는다는 건 서로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를 뜨겁게 달구기보다는 은근하게 곁을 데워주는 일. 상대의 결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다름을 알아주고 이해하려는 노력. 왜 그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함.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대신 여전히 표현해야 관계는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 젊은 시절에는 본능적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기술이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익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열정은 사그라들고, 익숙함은 사랑을 닳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애틋함이 시작된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함께 읽는다는 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부부는 끝까지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있어주려는 마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말 한마디, 차 한 잔, 눈빛 한 줄기에 나는 내 편이야를 묻어주는 연습. 그리고 언젠가 긴 세월이 지나 나는 당신 덕분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잘 익은 것이다. 결국 황혼이혼을 막는 특별한 기술이란 건 따로 없다. 그저 덜 말하고 더 이해하고 과도하게 바라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견디고 놓아주는 일.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상처 주지 않고 함께 익어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 속에 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부라는 관계의 신비로움이자 희망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